안녕하십니까. 예, 담보물건 할 차례죠. 요약집 113페이지. 문제집 204페이지입니다. 담보물건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회수하기 위해서 채무자 등이 제공한 담보물, 주로 부동산이겠죠. 그걸 나중에 환가를 해서 그 환가 대금, 경매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는 그런 물건을 담보물건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담보물건은 일단 담보물건자는 물건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채무자에서 채권도 갖고 있죠. 이걸 이제 피담보 채권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피담보 채권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2번에 담보물건의 통유성이라고 부르죠. 개념 생각하셔야 돼요. 4개: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의성. 부종성,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건도 당연히 소멸하는 성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당권 같은 경우 채권이 소멸하게 되면 저당권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종성 때문에. 다만 근저당권이라고 부종성이 예외가 있습니다. 나중에 볼 겁니다. 수반성은 채권이 이전되면 담보물건도 함께 이전되는 걸 말하죠. 물론 언제나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주로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불가분성, 채권자가 채권을 전부 변제받을 때까지 목적물 전체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하고요. 물상대의성, 목적물이 멸실훼손 공용징수 된 경우 딱 3가지. 여기서 공용징수는 강제 수용을 말합니다. 협의 수용이 아니고 강제 수용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치 변형물이라고 수용 보상금이라든가 보험 같은 것들이 생길 때 거기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는 그런 성질을 물상대의성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자, 유치권이라는 담보물건은 그 물상대의성이 없다. 그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일단 기억하고 이제 유치권 보면 되죠. 보통 2문제 정도 나온다고 했습니다. 유치권은 타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예컨대 공사대금 채권 같은 것들, 그걸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권리를 말하죠. 여기서 유치라는 것은 물건을 점유하면서 반환, 즉 인도를 거절하는 그런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기본적으로 개념상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없는 아주 독특한 담보물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유치권의 특징이 있죠. 양가를 보면 법정 담보물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약정을 통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 점유가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면서 동시에 존속 요건입니다.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게 되면 유치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3번 추구표라는 게 없죠. 유치물을 침탈당했을 때 침탈한 자를 쫓아가는 힘을 추구표라고 하고요. 그 추구표에 의해서 유치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유치권은 그런 게 없어요. 추구표도 없고 물권적 청구권도 없습니다. 또 4번째, 우선 변제 효력이라는 게 없다고 그랬죠. 따라서 가치 변형물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물상대의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게 일단 유치권의 특징이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유치권이라 하더라도 등기 따위는 필요가 없죠. 법정 담보물건이니까 등기를 통해서 공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 이런 것들이 유치권의 특징이 될 겁니다. 자, 중요한 게 오른쪽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죠. 총 5개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타인 물건일 것, 이렇게 되죠. 유치권자 물건이 아닐 것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타인은 꼭 채무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문제는 꼭 관련 판례죠. 대표적인 유치권이 건축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건물을 유치하는 게 대표적인 유치권인데, 이때 건축업자를 수급인이라고 하죠. 자, 도급인, 건축주를 말하고요. 수급인은 건축업자를 말하는데, 이렇게 도급인, 건축주와 수급인, 건축회사 사이에 건물 신축 도급계약을 통해서 완성된 건물은 건축주인 도급인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니까 당연히 건축업자인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면 건축주 소유, 도급인 소유 건물을 유치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건물이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한 경우,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을 했다면 그 건물은
수급인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업자인 수급인은 자신 소유 건물을 유치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 판례 하나 조심하시고요. 중요한 게 두 번째 요건이죠. 320조에서는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어야 됩니다. 유치권자에게. 요거를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결련성 결련관계라고 하는데요. 그 결련성 결련관계가 부정되는 걸 암기하셔야 됩니다. 결련성 결련관계가 부정된다는 건 유치권이 인정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유치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암기합니다. 보증금, 키워드로 기억하는 거예요. 권리금, 부속물 매매대금, 그 밑에 건축 자재대금, 이 네 개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개 추가. 계약명의 신탁에서 신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또 하나가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채권.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수인에게 인도는 했어요. 부동산을 인도했는데 등기를 안 넘겨줘요. 이때 매수인이 매매 계약이 해제됐을 때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 즉 등기를 넘겨주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매수인의 손해배상, 요 손해배상 채권에 기초하여 그 땅을 유치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채권은 원칙적으로 유치권이 인정 안 되는데 예외가 하나 있죠. 그 관련 판례 1번.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채권은 유치권이 안 됩니다. 결련성이 없어요. 그런데 예외. 이렇게 생각하세요. 공사대금 채무불이행. 건축주가 건물이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래서 건축회사에 손해가 생겼어요. 요 경우. 요걸 요렇게 말하죠. 원채권 채무가 유치권 인정이 된단 말이죠. 요게. 원채권 채무가 건물과의 결련성이 인정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은 원채권 채무 연장이다. 따라서 이것도 유치권 인정 된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죠. 그래서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채권은 유치권 인정이 안 되지만 원채권 채무가 공사대금 채권 채무처럼 결련성, 즉 유치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다. 관련 판례 1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유치권자가 유치권 인정되기 위해서는 물건을 먼저 점유하고 그 다음에 채권이 생긴 경우 뿐만 아니라 채권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점유하는 경우에도 이때 유치권이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건물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한 절대적인 권리예요. 단, 딱 한 사람한테는 주장을 못한다. 공사대금 채권이 생겼고 그 후에 건물을 점유해서 유치권이 성립이 됐는데 그 유치권이 성립하기 전에 건물을 점유하기 전에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가 이루어져 건물에서 경매가 개시가 됐다는 법원의 결정, 이 등기가 됨으로써 그 건물이 압류가 된 경우, 그 압류 후에 건물의 점유를 넘겨받음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성립을 합니다. 이 경매 절차의 매수인, 경락인을 말하죠. 그 매수인에게는 유치권을 주장하지 못한다. 요것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밑에 관련 판례 2번, 3번. 그래서 유치권 성립요건 중에 물건과 채권 사이의 결련관계가 있을 것과 관련해서
결론관계가 부정되는 채권 암기하시고 관련 판례 1, 2, 3번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요건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될 것이죠. 그죠? 변제기 노래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 점유자의 비용상환 채권 요거 유치권 인정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 중에서 유익비는요 법원에 청구하여 상환기간을 허여받을 수 있죠. 자,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에 청구하여 법원으로부터 상환기간을 허여받았다는 것은 유익비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익비만큼은 법원을 통해서 상환기간을 허여받음으로써 유치권 성립을 저지할 수 있다. 네 번째 요건이 다음 페이지. 유치권자가 타인 물건을 적법하게 점유해야 되죠. 적법 점유입니다. 여기서 유치권자의 적법 점유는 추정이 되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스스로 적법 점유임을, 즉 불법 점유 아님을 증명할 필요가 없죠. 또 반가로 1번.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도 되고 간접 점유도 된다. 예를 들어서 건물 공사대금에 기초하여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수급인 건축업자 을은 용역업체 병과 계약을 맺고 용역업체로 하여금 직접 점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 이래도 유치권은 인정이 된다. 다만 제3자가 직접 점유하진 않고 채무자가 직접 점유,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제3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 유치권이 인정이 되지만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 이때는 유치권 성립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반가로 1번 확인하시고요. 자, 뭐 적법 점유가 된다 그랬죠. 반가로 2번에 보면 점유할 권한을 상실한 후 지출한 수립이라고 되는데 대표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아니한 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점유하는 이런 불법 점유 상태에서 임차인이 목적물에 필요한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 상환은 청구할 수 있지만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 비용 상환 조건에 기초한 유치권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가로 3번은 느닷없이 불가분성 판례가 하나 나와 있죠. 다세대 주택 창호공사업자가 한 세대만을 점유했다 하더라도 전체 창호공사 비용을 비담보 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거. 5번. 당사자의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되죠. 유치권은 법적 담보 물권이긴 하지만 당사자가 유치권을 배제, 포기하는 특약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유치권 포기 특약이 대표적인 게 비용 포기 특약인데요. 비용 포기 특약은 나중에 임대차 가서 2개를 볼 건데 그 중에 하나, 원상 복구 특약이 있죠. 판례. 임차인은 나중에 목적물을 원상에 복구하기로 한다. 라는 특약. 요거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으로 봅니다. 비용 포기 특약이면서 동시에 유치권 포기 특약이 됩니다. 비용 포기 특약이면서 동시에 유치권 포기 특약이 된다. 우리 요약지 174페이지를 보세요. 요약지 174페이지를 가면 위에 비용 상환 채권에 관련된 내용이 쭉 나오는데 마지막 칸에 보면 임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용 상환 채권 포기 특약은 유효하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비용 상환 채권 포기 특약은 그 유치권 포기 특약에도 해당이 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좀 전에 봤던 원상 복구 특약이 있고요. 또 하나가 2번 건물 임차인이 건물을 증축을 하되 그 증축한 부분을 임대인 소유로 귀속하기로 하는 약정은 증축 부분에 대한 원상복구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비용을 포기하는 특약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 특약은 유효하고 이 특약은 유치권 포기 특약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게 유치권 포기 특약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용 포기 특약이면서 유치권 포기 특약이다. 다시 돌아오면 유치권 포기 특약은 다시 한번 당연히 유치권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갑소유 자동차를 을이 빌려가지고 타고 다니다가 고장나서 을이 병에게 수리를 맡겼을 때 수리비 채무자는 을, 소유자는 갑이죠.
근데 이 둘 사이에 유치권 포기 특약을 했어요. 그 유치권 포기 특약을 갑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유치권 포기 특약은 포기 특약을 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그 포기 특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포기 특약 당사자만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양가로 5번에 있죠. 자, 이렇게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아주 잘 나오는 것들 지금 체크했습니다. 효력을 봅니다. 유치권자 권리 중에 첫 번째가 유치권이 있죠. 1번 변제받을 때까지 점유하면서 반환을 거절할 수 있죠. 물론 담보물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원칙적으로 부정이 됩니다. 2번. 3번 물권이니까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하죠. 그게 원칙이죠. 따라 4번 경락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죠. 다만 경락인은 채무자는 아니니까 경락인에게 변제까지 청구할 수는 없지요. 당연히. 오른쪽 5번 건축주가 공사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한 채 건물 인도소송을 제기했을 때 첫째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주장해야만 법원은 판단합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민사소송은 당사자가 주장해야만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피고가 유치권을 주장했고 그걸 법원이 인용 받아주게 되면 원고 패소 판결하는 게 아니라 원고 일부 수소 판결이라고 법원은 이렇게 판결해 준다 그랬습니다. 유치권자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것과 상환하여 건물을 인도하라. 이렇게 판결해 준다 그랬습니다. 그걸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상환 이행 판결 이렇게 부릅니다. 두 번째, 유치권자는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경매권은 있죠. 여기서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를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하여라고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환가를 위하여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했어요. 또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4가지 요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감정인의 평가를 거쳐서 목적물 자체를 변제 충당할 수 있다가 아니라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죠. 그리고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걸 간이 변제 충당이라 한다.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랬죠. 다만 2번에 두 번째 줄에 별제권이라고 해서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별제권이라는 권리가 파산법에서 따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과실수익권, 요거. 건물을 유치하고 있는 건축업자 을이 그 건물을 타인에게 임대를 하여 차임을 수취, 이게 과실이죠. 이거를 어디에 충당? 원본과 이자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은 이름은 과실수취권이지만 그 성질은 변제충당권이에요. 변제충당. 다만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 유치물 사용해 보면 2번 채무자의 승낙이 있을 때 사용되어 담보 증명할 수 있죠. 왜? 1번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로 사용되어 담보 증명하지 못하는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얘가 이걸 임대하려면 채무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결국 유치권자의 과실수익권은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 유치물을 사용되어 담보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과실, 요거를 수취하여 원본 및 이자에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의 과실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물 사용권에 보면 3번에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승낙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아, 유치권자가 유치물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승낙 없이 할 수 있구나. 여기 이제 권리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의 승낙 없는 보존 필요 사용권. 그런데 이거 채무자 승낙 없이 했죠. 그러니까 과실수취 못하죠. 그러니까 그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 과실수취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비용, 유치권자가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필요비, 유익비도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또다시 유치권이 인정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권리가 있고요. 한 장을 넘기면 의무가 2개가 나와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보관해야 돼요. 남의 물건이니까 조심조심 다뤄야 됩니다. 또 채무자의 승낙이 없이는 유치물로 사용되어 담보 증명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유치권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 유치권 소멸 청구에 의하여 유치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유치권 소멸 사유가 있고 그중에 양가로 2번.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 소멸하죠. 특히 채권은 소멸시효에 의해서 소멸해요. 그러니까 유치권만 따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반가로 2번. 양가로 1에 반가로 2번. 채권이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하니까 유치권만 따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유치권의 행사와 채권 행사는 별개죠. 유치권은 물건에 대한 반환을 거절하는 거고요. 채권은 변제를 청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유치권만 행사하고 있다면, 채권을 따로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그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그게 326조죠. 유치권 행사는 채권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따로 채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면, 건축회사가 건물을 유치하고는 있으나 건축주에게 따로 공사대금 채권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면 그 공사대금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게 됩니다. 그게 326조죠. 유치권 특이의 소멸 사유 중에 의무 위반을 이유한 유치권 소멸 청구가 있고요. 반가로면 타담보 제공에 한 유치권 소멸 청구가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채무자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것이지 유치권자가 채무자에게 타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중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는 이라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답이 타담보 제공 청구권이 답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타담보 제공은요, 채무자가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것이지 유치권자가 채무자에게 타담보 제공을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조문에 그렇게 돼 있죠.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유치권자가 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죠? 지문이 그렇게도 나와요. 또 상당한 담보란 무슨 뜻일까요? 채권에게 상당한이죠. 목적물 가액에 상당한이 아니라 채권에게 상당한 담보를 의미하게 될 것이고요. 이 담보는 보증인 같은 인적 담보를 포함하게 되면서 세 번째, 그 상당한 담보 제공에서 그 담보에 대해서만큼은 유치권자의 승낙이나 승낙을 대신하는 판결이 필요하다는 거. 마지막, 다른 담보가 제공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치권을 소멸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유치권 소멸 청구가 따로 필요하죠.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죠. 우리 204조에서 점유를 침탈당하면 점유 침탈당한 자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었죠. 유치권자도 마찬가지죠. 유치권자가 유치물의 점유를 침탈당하면 유치물 반환은 청구할 수 없지만 점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점유를 회복하면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았던 것이 됩니다. 여기서도 조심하실 거. 점유를 회복해야 유치권이 부활한다는 것. 단순히 점유물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 또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활하지 않고요. 현실적으로 점유를 회복해야 유치권은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유치권. 근데 내용이 굉장히 단촐하죠. 우리 지난주에 봤던 지상권이나 전세권보다도 양이 훨씬 적잖아.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문제가 나오니까 철저하게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204페이지. 우리 지금 체크했던 거 그게 다야. 그게 다야. 지금. 네. 자, 204페이지 대표요. 1번. 불법 점유인 경우 유치권 성립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1번 틀렸죠. 그죠? 2번 유치권자가 소유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했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임차인은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2번이 답이죠. 3번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그랬습니다. 4번 유치권 우선 변제 효력이 없어요. 없지만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는 있다 그랬습니다. 5번 보존 필요의 사용이라고 그랬죠. 승낙 없이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옳은 거 2번. 오른쪽 1번 유치권은 법률상 당연히 성립합니다. 약정담보물권 아닙니다. 2번 타인 물건을 횡령한 자 불법점이죠. 물건을 수선했죠. 비용 상환 청구할 수 있죠. 하지만 유치권은 주장할 수 없죠. 3번 물건에 관한 채권이 점유하기 전에 발생했습니다. 여기 있어요.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나중에 점유합니다. 유치권 인정? 됩니다. 됩니다. 비 오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수해만 안 나면. 그죠? 그러니까 그 비 오면 또 습기가 차갑고 더운가? 수해만 안 나면 참. 수해가 심하게만 안 나면 햇빛 좀 가려주면 좋겠는데.
또 쨍쨍 내리지. 15일이 지났는데, 그죠? 입추잖아요. 15일이 입추잖아요. 맞나? 맞죠? 8월 15일 지나면 동해안 바닷가 못 들어가는 거 아시죠? 물이 차가워서. 그거는 신기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따뜻한가? 올해는 뭐 어디 진짜 집에서 단 한 발도 놀러들 다녀오셨어요? 고개 끄떡하신 분은 뭐예요 도대체? 에? 지금 며칠 남았는데 놀러가? 놀러 가시더라도 마음이 여기 한 구석에 이만큼 돌이 있었을 텐데. 자, 1번에 3번 틀렸죠. 점유하고 나서 채권이 생긴 경우에도 유치권은 인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4번 유치권자가 보존에 필요한 사용했어요. 채무자 승낙 없이 했죠.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그랬고요. 5번 유치권의 효력은 유치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하여 소유자가 받을 금전그밖에 물건 뭐죠? 가치변형물, 수용보상금이라든가 화재보험금, 거기에 유치권의 효력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즉 물상대비 인정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은 3번이죠. 2번 1번 건물공사 수급인이 건물을 유치하던 중 제3자 방화로 건물이 소실됐고 화재보험금이 나왔어. 여기에 물상대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선 변제 받을 수 없다 라고 해야죠. 1번 틀렸죠. 2번 법정담보물권이지만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그랬고요. 3번 불가분성 인정되니까 채무자가 채무 일부를 변제하더라도 그만큼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유치권은 나머지를 받을 때까지 전체에 대해서 그대로 유치할 수 있습니다. 불가분성. 4번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직접 변제 충당할 수 있나? 아니죠.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죠. 간이 변제 충당. 5번 경매되었을 때 경락인에게 돈 내놔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지만 인도를 거절, 즉 유치권은 행사할 수 있죠. 5번이 답이 되죠. 3번에 1번은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한 건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급인이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유치할 수가 없습니다. 2번 채무자 이외 제3자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 인정되지요. 물건은 꼭 채무자 소유가 아니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경우 갑소유 자동차를 을이 빌려가지고 타다가 고장나서 수리 맡겼을 때 채무자는 을이지만 소유자는 갑. 이때 유치권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건은 꼭 채무자 소유가 아니어도 되죠. 3번 불가분성은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 물건이거나 이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특히 수개 물건이 뭐야? 아까 봤던 다세대 주택. 한 세대만 점유했다 하더라도 전체 창호공사 비용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목적물이 분할 가능한지 아닌지 수개의 물건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유치권을 성립한다. 그게 불가분성이죠. 그러니까 3번도 틀렸죠. 4번 유치권자는 정당하죠. 그러니까 소유자의 소유물 반환 청구를 거부할 수 있죠. 특히 제3자 예. 유치권자가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고 용역업체로 하여금 직접 점유하게 했을 때 소유자가 인도를 청구한 경우 병은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4번이 옳은 지문이죠. 거기 유치물의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은 자 용역업체 생각하시면 돼요. 덩치 큰 유치물 같은 경우에는 유치권자 건축업자가 용역업체하고 계약 맺고 유치권 주장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5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했을 때 유치권에 기초한 물권적 조건은 인정 안 된다고 그랬죠.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유치물 반환 청구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4번이 옳은 지문이 되겠죠. 4번 1번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매개 관계 이거예요. 이거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용역업체가 직접 점유하고요. 제3자가 유치권관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번 옳은 지문 유치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2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도 결련관계가 인정되니까 또다시 유치권 주장할 수 있고요. 3번 요게 보존에 필요한 사항이에요. 주택 건축업자가 주택 공사자금 채권에 기초하여 그 주택을 유치하면서 거주하는 것 요게 보존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 4번 유치권의 목적물이 제3자에게 팔렸다.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제3자에게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즉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건물에 가압류 등기가 되는 유치권을 취득했다고 되어 있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건물에 대해서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에 의한 압류 후 유치권 취득했을 때는 매수인에게 주장 못한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그냥 가압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매수인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해야죠. 그죠? 단순히 가압류된 경우에는 얼마든지 경락인에게 주장할 수. 딱 요 경우만 안 된다는 거죠. 체납 처분 압류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어요. 체납 처분 압류도. 체납 처분 압류 후 유치권 성립. 경매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딱 요 경우에만 주장 못한다 기억하시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에 의한 압류 후 유치권 성립. 요 경우에만 경락인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례가 딱 요렇게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압류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경락인에게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가 됩니다. 5번이 틀렸죠. 5번 건축업자 을은 공사대금 채권에 기초하여 건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1번 유치할 수 있고요. 2번은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신축했으니 유치권 주장 못하고요. 3번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고 되어 있죠. 정당하죠.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없지요. 하지만 4번 부당이득은 반환해야 된다 그랬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 승낙 없이 할 수 있으니까 정당한 사용이에요. 따라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4번 채무자 승낙 없이 사용했으니까 과실을 수치를 못해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해야 됩니다. 4번이 틀렸죠. 5번 건물을 유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즉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하더라도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말이죠. 그래서 틀린 거 4번. 6번에 1번 채무자를 직접 점유를 하는 유치권을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건물의 임차인이 점유할 권한이 없음을 알면서도 계속 건물을 점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법 점유입니다. 비용 상환은 청구할 수 있으나 그 비용 상환 청구에 기초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2번이 답이네요. 3번 점유하기 전에 채권을 취득하고 그 후에 건물을 점유했으니까 유치권 성립할 것이고요. 변제기도래는 유치권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변제기도래는 유치권의 성립권이죠. 또 목적물이 경매되더라도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 경락인에게도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옳은 거 2번. 7번에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라고 돼 있죠. 자, 1번에 보니까 신축 건물 소유권을 도급인 건축주에게 귀속시키려 했으니까 완공된 건물은 도급인 소유죠. 그러니까 수급인은 공사대금을 받기 위해서 건물을 점유했을 때 유치권 당연히 인정되겠지요. 그죠? 도급인이 누구예요? 건축주. 건축주에게 소유권을 귀속시키려 했으니까 건축주가 소유권을 취득했고 따라 수급인은 건축주 소유 건물을 유치할 수 있다. 1번이 답이죠. 2번은 남의 물건을 훔친 자가 수리를 받기 위해서 시계를 점유했어요. 수리비를 받기 위해서. 안 되죠. 불법 점유 상태니까.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료된 후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뭐 보증금이라고 되어 있죠. 유치권 안 된다 그랬고요. 4번은 권리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 되고요. 5번은 부속물 매매대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키워드로 기억했죠. 3번 보증금, 4번 권리금, 5번 부속물 매매대금. 유치권 안 된다 그랬어요. 이런 거 고민하시면 안 돼요. 8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골라라. 기억. 채권이 먼저 생기고 점유했다. 여기 채권이 먼저 생기고 점유했다. 유치권 인정되지요. 니은 제3자를 직접 점유자로 유치권 인정되지요. 디귿은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 자체가 없어요. 전세권자는 유익비 상환 청구만 있지 필요비 상환 청구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권 안 될 거예요. 필요비 상환 청구 자체가 없으니까 채권 자체가. 디귿은 리을은 임대차가 해지됐는데 임차인이 계속 점유해요. 불법 점유죠. 유치권 안 되고요. 미음은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상환기한을 허여받았어요. 유치권 안 되겠죠. 그래서 유치권이 되는 거 기억, 니은 2개. 9번, 1번 동시 이행의 한 병과 유치권은 왜 형상 비슷하죠. 뭔가를 거절한다는 점에서
이 두 개가 병존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되었을 때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물건을 유치할 수도 있고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도 있다가 판례입니다. 즉, 두 가지는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2번, 건축주의 건물 인도 소송에서 피고 건축회사가 유치권을 주장했고 인용되게 되면 법원은 상환 판결한다고 그랬죠. 그게 2번이죠. 3번, 점유 침탈로 유치권 상실한 자가 점유해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 점유를 회복까지 했죠. 그럼 유치권 부활한다.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했지만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유치권은 점유 상실이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죠. 그죠? 그죠? 다만 유치권을 사후에 포기했다. 뭐죠?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유치하고 있다가 가져가라. 유치권 소멸하는 거죠. 포기 의사 표시. 법률 행위지만 등기 따위를 요하지 않는단 말이죠. 유치권 사전 사후 포기 모두 다 유치권을 소멸한다. 결국 유치권 포기하면 유치권 소멸한다 이런 뜻입니다. 5번 여기 나왔네요. 당사자 간의 유치권 포기 특약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뭐 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당사자 간의 유치권 포기 특약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다. 5번이 틀렸죠. 10번, 1번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가 아니고 선량관리자의 주의죠. 2번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두 번째 줄 점유를 이전받았어요. 이거죠.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점유를 넘겨받아서 유치권 성립했어요. 하지만 이 유치권을 누구한테는 주장을 못한다. 매수인에게는 주장을 못한다.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성립할 수 없다는 틀린 지문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보세요.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성립하는데 매수인에게 주장을 못할 뿐입니다. 3번도 틀렸죠. 경매가 되더라도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4번이 답이죠. 과실수권. 5번 경락인에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랬습니다. 경락인은 채무자가 아니에요. 경락인에게 돈 내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는 거 4번. 11번, 1번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2번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후 취득한 유치권으로는 매수인에게 대응할 수 없다 그랬고요. 3번 나왔네요. 키워드 계약명의 신탁. 신탁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유치권 인정되지 않는다. 4번 유치권만 따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5번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을 소멸한다. 이렇게 되죠. 틀린 거 3번. 12번 1번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과의 계약으로 자재를 납품한 갑이라고 돼 있죠. 두 번째 줄에 자재대금이라고 돼 있죠. 건축 자재대금 유치권 안 돼. 1번 틀렸죠. 깔끔하죠. 2번은 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건물이라 볼 수 없는 정착물을 설치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이게 건물 아니죠? 쉽게 생각해 보세요. 건물 신축공사 비용, 건물 건축공사 비용을 받지 못하면 건물을 유치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기초공사만 끝난 부분이죠. 이거 건물 아니죠. 유치 못하죠. 다 상식이죠. 건물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건물을 유치할 수 있는데 이거 아직 건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3번은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매수인 을에게 이전 등기해줬으나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대금 채권,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죠. 매매대금 이런 거 유치권 안 된다 그랬어요. 4번 다세대 주택 창고공사업자가 한 세대만을 점유했다 하더라도 전체 창고공사 비용을 담보로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랬고요. 5번은 뭐가 보여요? 가운데 부분에 첫 번째 줄 원상복구가 보이죠? 뭐예요? 비용 포기 특약이지? 그럼 뭐도 포기했어요? 유치권도 포기한 거죠. 그러니까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그죠? 1번이 틀린 질문. 간단해요, 이렇게 유치권은. 다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유치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가 저당권이죠. 자, 요약집 저당권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일단 저당권은 특징이 뭐예요? 담보물을 점유하지 않는다. 즉 유치적 효력이 없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죠. 저당권자는 목적물의 교환 가치만 지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환 가치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는다라는 걸 특징으로 합니다. 의. 법적 성질의 반가로 위반, 유치적 효력이 없다. 그래서 한번 점유는 설정자가 계속한다. 즉 목적물에 대한 점유 사용 수익은 여전히 설정자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은 반드시 등기나 등록을 통해서 공시하도록 하고 있죠. 저당권 성립 또는 취득하는 방법이 99% 약정이라고 그랬죠. 자, 이 약정은 소비대차 계약을 먼저 하고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등기를 꼭 해야 되죠. 이때 소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채무자와 채권자라고 그랬죠. 채무자는 다른 말로 차주라고 하고요. 채권자는 다른 말로 대주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반면에 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설정자와 저당권자라고 그랬죠. 여기서 채무자가 갑인데 등기부에는 정으로 등기되어 있더라. 무효입니다. 채무자 아닌 자가 채무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무효입니다. 또 채권자 아닌 제3자가 채권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도 원칙이 무효입니다. 근데 여긴 예외가 있어요. 다시 한번. 채무자 아닌 자가 채무자로 등기되어 있으면 그냥 무효. 두 번째, 채권자 아닌 자가 저당권자로 등기되면 그것도 무효. 근데 이건 예외가 있더라. 어떤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 또 하나의 문구.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 이런 표현.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 여기서 70 며칠 남은 시점에 채권이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귀속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우는 거예요. 왜요? 그럴 때는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나. 다음 페이지 있죠. 120페이지 박스 밑에 동그라미 1, 2. 3번 저당권의 객체는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이죠.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입니다.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4개. 임차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민법상 저당권의 객체는 4개. 토지, 건물, 지상권, 전세권. 채권은 4번. 금전 채권 아니어도 되죠. 동그라미 1번. 2번 장래 채권도 되죠. 3번 채권이나 채무의 일부 또는 여러 개를 묶어서 하나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 있지요. 4번 여러 명의 채무자를 묶어서 하나의 저당권으로 담보할 수도 있고요. 5번이 문제죠. 갑에게 돈을 빌려준 을병정. 갑의 담보물에 저당권 하나만 설정하고 각 채권자가 채권액의 비율로 각각 1억씩 갖고 있다.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하나의 저당권을 뭐 할 수 있다? 준공유할 수 있다. 각 채권자가 각각 저당권을 설정할 수도 있고 저당권을 하나만 설정하고 각 채권액의 비율로 하나의 저당권을 준공유할 수도 있다. 준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당사자 간의 약정을 통해 생기는 게 대표적인데 다만 법정저당권이라고 예외가 하나 있더라. 649조. 법정저당권. 토지 임대인이 차임을 2년 이상을 받지 못해서 이걸 변제기를 경과한 최후 2년 차임 이렇게 불러요.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토지 위에 있는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를 합니다. 이 건물을 압류하면요, 이 건물 등기부에 압류권자 갑이라고 등기가 돼요. 그걸 저당권으로 봅니다. 이게 649조 법정저당권입니다. 즉 649조는 저당권자로 등기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죠. 압류권자로 등기돼 있죠. 그래도 저당권으로 보죠. 그러니까
저당권은 반드시 등기하라는 공시원칙의 예외가 되는 거예요. 저당권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고 압류권자로 등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으로 보기 때문에 저당권은 반드시 공시하라는 공시원칙의 예외가 바로 요 649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당권에서 중요한 시험 문제가 집중해서 출제되는 게 저당권의 효력이죠. 그래서 첫 번째 피담보 채권의 범위와 목적물의 범위가 나오죠. 자, 피담보 채권의 범위 밑에서 두 번째 줄 5개 암기해야 되죠. 원본, 이자, 이자는 약정이자를 말하죠. 위약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다른 말로 지연배상이라고 하죠. 저당권 실행 경우 5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 있죠. 물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도 저당권에서 담보된다. X 그런 거 없어요. 물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없어요. 여기에. 딱 5개.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저당권 실행 비용. 그중에 조심할 게 2개. 오른쪽. 위약금은 반드시 특약부로서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 다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은 지연배상을 말하는데 다 안 된다. 원본의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분에 한해서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2개 조심하시면 되고요. 이자는 약정이자고요. 약정이자는 무제한 담보되겠죠. 그 다음 목적물의 범위 358조. 부합물 종물에도 미친다. 다만 다른 약정할 수 있다. 아, 임의규정이구나. 또 359조 목적 부동산의 압류 후 수취한 과실. 저당권 세력이 미치죠. 그 말은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과실에는 저당권 세력이 미치지 않지만 목적물 압류 후의 과실에는 저당권 세력이 미친다. 뭐 이런 뜻입니다. 밑에 부합물과 종물은 저당권 설정 전 부합물 종물이든 후 부합물 종물이든 따지지 않고요. 부합물의 1번. 3번. 토지 위에 건물, 임목,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수목이 집단, 미분리과실, 농작물, 미채굴 확물은 토지의 부합물도 종물도 아니니까 토지 저당권 혜택이 미치지 않고요. 종물 종된 권리에서는 종된 권리 기억하면 되죠. 갑소유 땅에 을이 건물을 갖고 있고요. 을이 땅에 대해서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갖고 있을 때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 혜택은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그죠? 또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혜택은 어디에도 미친다?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이렇게 저당권의 효력은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뒤에서 볼 겁니다. 과실에는 저당권 혜택이 미치지 않지만 압류 후에는 미친다. 저당 토지 위의 건물은 토지의 부합물도 종물도 아니니까 토지 저당권 혜택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나중에 일괄경매권이라는 걸 하나 2번 봐야 되고요. 뒤에서 볼 겁니다. 일단 판례 체크해야 되죠.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1번은 뭐 징글징글하게 나왔죠.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증축됐고 증축 부분이 기존 건물에 부합됐다면 기존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된 증축 부분에도 미치니까 저당권 실행 경매 당시 경매법원이 증축 부분을 경매 목적물로 평가하지 않고 누락을 했다 하더라도 경락인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동그라미 2번 건물 저당권의 효력은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도 미친다. 3번 전유분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은 대지 사용권에도 미친다. 이렇게 되죠. 일단 물상 대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적물이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 목적물이 멸실, 훼손, 공용징수된 경우 강제 수용이라고 그랬죠. 그 가치 변형물 수용보상금이라든가 또는 화재보험금으로부터 저당권자가 우선 변제받는 성질을 물상대위라고 하는데 첫째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지급이나 인도가 되기 전에 압류를 해라. 지급이나 인도를 못하도록. 물론 이 압류는 꼭 저당권자가 할 필요는 없다. 그 1번. 2번. 이런 보상금 따위가 타인에게 이전됐다 하더라도 그 타인에게 지급이 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쫓아가서 추구, 물상대위 행사할 수 있다. 3번 어떻게 행사하냐? 지급을 못하도록 지급 전에 압류하고 추심이나 전부명령을 받아라. 또는 갑이 대토를 받았는데 경매가 된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해라.
가만히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물상대위 인정 안 된다. 적극적으로 물상대위권 행사해라. 어떻게? 지급 또는 인도 전 압류 및 추심 명령. 경매되는 경우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을 요구. 그런데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그래서 보상금을 다른 채권자가 받아가 버렸다. 그제서야 다른 채권자한테 쫓아가가지고 내가 우선 변제권 있다. 너는 부당이득한 거다. 나한테 돌려달라. 이따위 소리 못한다. 네? 그게 3번. 그런 식으로 물상대위는 이렇게 한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 다음 오른쪽 4번. 여기서 말하는 공용징수는 강제 수용을 말한다. 따라서 협의 취득 수용 보상금 이건 안 된다. 강제 수용 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위 할 수 있을 뿐 협의 취득 보상금은 매매대금에 불과하고 목적물의 매매대금이나 임대차 보증금이 차임 따위에는 물상대위 할 수 없다. 그리고 오른쪽 4번. 협의 취득 보상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 인정 안 된다. 물상대위와 관련된 내용 조금 까다롭지만 특히 동그라미 1번 저당권자 스스로 압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우선 변제 효력과 관련해서는 반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요거는 이미 했죠. 전세권. 자, 요것도 조심해야 될게요. 다시 한번. 목적물에 저당권이 먼저 있고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경매가 되면 요게 말소기준 권리가 되니까 전부 소멸하죠. 이때 요놈 두 가지 조심하셔야 되죠. 전세금은 요 저당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가 없죠. 후순이니까. 그러나 얘 제3취득자죠. 그러니까 비용은 가장 먼저 변제받죠. 저당권이 설정된 후의 전세권자 제3취득자이기 때문에 목적물이 경매됐을 때 그 비용은 먼저 받게 됩니다. 나중에 뒤에서 볼 것이고요. 반면에 2번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선순위인 경우에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지만 전세권자가 뭘 요구하면 배당을 요구하면 소멸한다. 두 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366조 법정사건은 이미 지난번에 봤지요. 토지와 건물이 존재하고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그 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건물 소유자가 취득하는 법정상권이 366조 법정사건인데 다시 한번 366조 법정사건이 인정이 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해야 돼요. 그죠? 따라서 한 장을 넘깁니다. 중요한 게 나왔어요. 양가로 4번 일괄경매권. 건물이 없는 나대지에 저당권이 먼저 설정이 되고 건물이 축조된 경우 이때는 일괄경매 아니 법정사건 안 된단 말이죠. 따라서 이 경우에 토지저당권자가 뭘 인정하고 있다? 일괄경매권이라는 걸 인정하고 있다. 토지저당권자의 토지건물 일괄경매권이라는 걸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요건이 뭐죠? 여기 건물 없는 나대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고 건물이 축조될 것. 이게 첫 번째 요건. 두 번째 요건, 그 건물을 설정자가 축조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설정자로부터 토지의 용익권을 설정받은 사람, 지상권 같은 거. 그 제3자가 건물을 축조했지만 나중에 설정자에게 소유권이 기속된 경우, 두 가지 경우, 요때 토지정권자는 건물까지 일괄경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의무가 아니라. 그래서 거기 의, 성질, 요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효과는 토지 건물을 일괄경매했을 때 첫째, 경매법원은 토지 건물을 동일인에게 매각 허가해라. 두 번째, 건물 경매대가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다. 효과 두 개 꼭 기억하셔야 되죠. 밑에 반가로 1번, 오른쪽 반가로 2번까지. 자, 이렇게 저당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 지금 일괄경매권 거의 매년 출제. 문제가 사례 형태로 나오죠. 건물 없는 나대지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이 축조되었다. 이딴 식으로. 그럼 일괄경매권 물어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제3책자의 시위는 조금 쉬었다가 보겠습니다.